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영. 올해 환갑을 맞은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35년째 일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하는 일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께 드릴 반찬을 챙기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어제 만든 시금치나물과 된장찌개를 꺼내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어머니 집에 도착한 건 6시 20분.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니 숨이 찼어요. 나이가 드니까 저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제 제가 갖다 드린 반찬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싱크대에는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어요. 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구나.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날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어머니가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어머니 방문 앞에 섰다가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엄마, 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꼭 드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회사에 도착해 일을 하다가 오전 10시쯤 핸드폰을 봤어요. 어머니께서 부재중 전화를 3통이나 하셨더라고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아, 은영이구나. 어머니 목소리가 멍했어요. 전화하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내가 전화했나? 뭐였더라? 까먹었네. 요즘 어머니가 이래요. 전화를 해놓고 왜 했는지 기억 못 하시고 밥을 드셨는지도 헷갈려 하시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는데 독거노인 고독사 뉴스가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사시잖아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3번째 전화에서야 겨우 연결됐습니다. 미안해, 자고 있었어. 저녁 7시 반인데 벌써 주무신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내일 제가 갈게요. 괜찮아. 바쁜데 오지 마.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오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시는데 제 비명이 터졌습니다. 엄마. 어머니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넘어졌어. 괜찮아. 손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다치신 거예요? 아침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넘어지셨는데 저는 회사에서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어르신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 보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서 같이 살까? 하지만 저는 회사를 다녀야 하고 어머니 집은 회사에서 너무 멀었어요. 결국 내린 결론은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리뷰를 읽어보니 불안했습니다. 돈만 받고 일 안 해요. 물건이 없어졌어요. 같은 후기들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월 1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방문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김미숙.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미숙입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단정한 머리. 그녀는 어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르신, 이마에 다치셨네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미숙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7년 됐어요. 주로 치매 어르신들을 돌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요.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예요. 어르신들 말씀 잘 들어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밥도 챙겨드릴게요. 혹시 다른 집에서 문제 생긴 적은 없으세요? 제 질문에 미숙은 잠깐 굳었다가 웃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추천서도 있어요. 그녀가 꺼낸 서류에는 성실하고 친절하다, 친딸처럼 돌봐주셨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미숙이 돌아간 후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김 선생님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김 선생님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실 거야.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안도감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무서운 선택을 한 건지,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벌일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김미숙이라는 여자를 어머니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완벽해 보였던 그 여자.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 경력과 추천서까지 완벽했던 그 여자.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가면이었다는 걸. 김미숙이 일을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미숙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출근할게요. 선생님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응, 괜찮더라.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미숙 이야기만 하셨어요. 미숙이가 갈비찜을 해줬어. 맛있더라. 처음엔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니까요. 2주째 되던 주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꽃병에 생화가 꽂혀 있고 쿠션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사드렸어요? 미숙이가 사왔어. 집이 너무 삭막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 집을 삭막하게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부엌으로 갔더니 냉장고 안이 반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이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갖다 드렸던 반찬통은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반찬은 왜 안 드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이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서. 어머니는 미안한 듯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35년간 요리를 해왔는데 어머니가 제 음식보다 남의 음식이 더 맛있다니. 냉장고 문을 닫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달째 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잡채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오후 6시쯤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미숙의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미숙은 오후 5시면 퇴근하는데. 거실로 들어가니 어머니와 미숙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친모녀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아, 딸분 오셨네요. 어르신, 따님 오셨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왠지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제가 무거운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놓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숙이가 벌써 끓여놨어. 아침부터 끓였다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미숙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어르신 생신인 줄 알고 미리 준비했어요. 딸분께서 바쁘실 것 같아서요. 바쁘다고요? 제가 어머니 생신을 잊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든 것도 드세요, 엄마. 괜찮아. 미숙이가 해준 거 먹으면 돼. 너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는데 어머니는 계속 미숙에게만 말을 거셨습니다. 미숙아, 이것도 먹어봐. 미숙이는 참 요리를 잘해.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밥을 억지로 삼키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미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딸분은 피곤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앞치마를 두르려는데 미숙이 제 손을 막았어요. 어르신, 따님 그냥 보내세요. 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친딸인데 왜 쫓겨나는 기분이 들어야 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어머니는 나보다 미숙을 더 좋아하시는 걸까? 다음 주부터 어머니가 제 전화를 잘 안 받으셨어요. 하루는 저녁 7시에 전화했는데 미숙이 받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주무세요. 낮에 좀 피곤하셨나 봐요. 그럼 깨워주세요. 제가 딸인데요. 그냥 푹 주무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께 전화 왔다고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불안했습니다. 왜 미숙이 어머니 전화를 대신 받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어제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엄마, 제가 딸인데 전화하면 받으셔야죠. 넌 바쁘잖아. 미숙이가 옆에 있는데 뭐.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이제 바쁜 딸일 뿐이고 미숙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말에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미숙이 없는 시간을 골랐어요. 오전 11시쯤 갔더니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아. 미숙이가 다 해주니까. 또 미숙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물었어요. 엄마,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요즘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차갑게 대한 건 너지.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매일 전화하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그게 다야? 미숙이는 매일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내 손도 잡아주고 그래. 넌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잖아. 의무감이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제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매일 올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미숙이가 그러던데 진짜 효도는 곁에 있어주는 거래. 그 말이 맞더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숙이 어머니에게 저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이상해. 나한테만 차갑게 대하셔. 응, 나한테는 괜찮던데. 요양보호사가 온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 오빠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그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너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가 더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어머니와 함께 계세요? 네, 지금 점심 드시고 계세요. 그럼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지금 드시는 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또 미숙이 막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선생님, 제가 딸인데 왜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막으세요? 아니에요, 막는 게 아니라. 식사 중이시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오는 게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숙의 수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몰래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기에는 어머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급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엄마, 혹시 미숙 선생님한테 통장이나 계좌 정보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응, 은행 업무 좀 부탁했어. 무슨 은행 업무요? 그냥 돈 좀 찾아달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통장은 저나 오빠한테 맡기셔야죠. 괜찮아. 미숙이를 믿으니까. 엄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 왜 이래? 미숙이가 뭘 잘못했어? 넌 미숙이가 싫은 거야?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미숙을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며 확신했습니다. 미숙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오빠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 미숙이 어머니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 수첩에 적혀 있었어. 뭐? 이거 심각한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숙을 완전히 믿고 계셨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어머니를 빼앗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첩에서 어머니 계좌번호를 발견한 다음 날, 오빠와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계좌 거래 내역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주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역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50만 원씩, 2주 전에는 300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김미숙이었어요. 오빠, 총 900만 원이 넘어. 명백한 고소감이야.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을 수도 있어. 섣불리 신고했다간 오히려 우리만 곤란해져.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완전히 미숙 편이셨으니까요.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오늘은 안 돼. 피곤해. 오빠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은수예요. 잠깐만 얼굴 보게 해주세요. 그때 안에서 미숙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주말인데 미숙이 안에 있다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세요. 오늘은 방문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 가야죠. 제가 들어가려 하자 미숙이 문을 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세요. 오빠가 나섰어요. 우리도 어머니 자식입니다. 당연히 볼 권리가 있어요.
미숙 얼굴에 순간 차가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우리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이웃 말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숙이랑만 있더라. 우리 부르면 바쁘다고 하고. 혹시 어머니가 미숙 씨한테 돈 주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미숙이가 그러던데 어머니가 용돈도 주시고 효도하는 딸처럼 대해주신대. 아주머니,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도 미숙이가 얼마나 어머니 잘 모시는데. 너보다 훨씬 자주 와서 챙기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웃들마저 미숙 편이 된 거예요. 카페를 나오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영아, 어제 왜 그랬어? 미숙이 기분 상하게. 엄마, 제가 뭘? 미숙이가 문 막는다고 소리 지르고 미숙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미숙이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당분간 오지 마.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오지 말래. 미숙한테 사과하래. 말도 안 돼. 변호사 만나보자. 다음 날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는 우리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많아요. 요양보호사가 노인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주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가 있으시다면 다릅니다. 판단 능력 저하 상태의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치매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녹음, 문자 등 모든 증거를 모으세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막막했습니다.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포기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셔도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설령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노트를 펴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온 날짜, 어머니가 달라진 시점, 은행 거래 내역, 수첩의 계좌번호.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증빙은 남겨라. 다음 날부터 어머니 집 근처를 지나가며 미숙의 출입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주말에도 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뭐가 들었을까? 사진을 찍고 오빠에게 보냈습니다. 오빠, 미숙이 큰 가방 들고 나와. 뭐가 들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수상해. 우리는 조금씩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로 미숙을 막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말이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영 씨 맞으시죠?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김미숙 씨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시죠? 미숙 씨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미숙 씨한테 당했거든요. 우연히 커뮤니티에서 은영 씨 글 봤어요. 제가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올린 글을 본 거였어요. 미숙의 실명은 빼고 상황만 설명했었죠. 정말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카페에서 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도 미숙 씨 편만 드셨죠. 정희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어요? 확인한 것만 1,500만 원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정희 씨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은행 내역, 미숙 씨 문자, 통화 녹음까지.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어머니가 내가 자발적으로 줬다고 진술하셨대요. 그래서 무혐의 처리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통장 정리하다가 전부 알게 됐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고소도 못하고 돈도 못 찾고. 정희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숙 씨가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와서 정말 잘해줬어요. 우리보다 더 자주 오고 어머니 말씀도 다 들어주고. 그러다가 점점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말은 안 듣고 미숙 씨 말만 들었어요.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본 결과 미숙 씨가 최근 3년간 최소 5군데 집에서 일했더라고요.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정희 씨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미숙이 일했던 집 주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요양보호사 커뮤니티, 동네 게시판, 지인 탐문.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이것만 했어요. 정희 씨 손이 떨렸습니다. 은영 씨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 해요. 그날 저녁 오빠에게 정희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상습범이네. 응. 정희 씨가 다른 피해자들도 찾고 있대. 함께 고소하면 승산이 있을지도 몰라. 오빠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 사람들 연락처 받아. 우리끼리 모이자. 일주일 후 5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미숙에게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60대 아들, 50대 딸들, 40대 며느리까지. 저희 아버지는 2천만 원 당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1,200만 원이요.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숙이 패턴이 있어요.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첫 달엔 정말 친절하게 잘해줘요. 어르신 신뢰를 얻죠. 둘째 달부터 가족들 흉을 보기 시작해요. 자식들이 어르신을 소홀히 한다면서요. 셋째 달쯤 되면 어르신이 완전히 미숙 편이 돼요. 그때부터 돈을 빼가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통장, 카드,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내요. 명목은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죠. 그렇게 접근권을 얻으면 끝이에요. 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혼자 고소하면 안 되지만 여럿이 하면 될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상습성이 입증되면 달라져요. 한두 건은 자발적 증여라고 우길 수 있지만 여러 건이 같은 패턴이면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필요하겠네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노인 대상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 찾아봤어요. 이런 케이스 여러 번 다뤄본 분이에요. 정희 씨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함께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싸울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숙 편에 서 있는 한 법적 대응이 어려웠어요. 다음 날 오빠와 작전을 짰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미숙이 없을 때 가서 진실을 말씀드려야지. 미숙이가 안 나타날 때가 있을까? 화요일 오전이야. 미숙이 그날은 다른 집에서 일한대. 화요일 오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영이.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얼굴에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너 오지 말랬잖아. 엄마,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5분만.
어머니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실에 앉아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주세요. 최근 3개월 동안 900만 원이 미숙 씨 계좌로 갔어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다고? 내가 준 거야. 엄마, 미숙 씨는 엄마만 노린 게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이 당했어요. 정희 씨가 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5가정의 피해 내역이었죠. 어머니가 서류를 들여다보셨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네, 엄마. 미숙 씨는 상습범이에요. 엄마 돈만 노린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엄마, 그게 다 계획이었어요. 처음엔 잘해주고 신뢰를 얻은 다음 돈을 빼가는 거예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내가 속은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미숙이가 전문가예요. 우리도 처음엔 몰랐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함께 싸워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어머니를 설득한 다음 날, 우리는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5가족 대표들과 어머니까지 함께였어요. 김성훈 변호사는 노인 금융범죄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변호사가 책상 위에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5가구에서 총 6,700만 원이 빠져나갔고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예요. 상습성이 명백합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사기와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순순히 인정할 리 없어요. 자발적 증여라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변호사가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먼저 어르신들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정식 진단서를 떼세요. 그리고 미숙 씨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 통화 녹음, 증인 진술을 확보하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어머니를 검사했어요. 기억력 테스트, 인지능력 검사, MRI까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됩니다. 치매 전 단계예요. 판단력이 일부 저하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치료받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미숙에게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머니의 약해진 정신을 이용했던 거예요. 진단서를 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5가족이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피고소인 김미숙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합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네요. 상습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그날 저녁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으로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왜 연락이 안 되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예요, 은영이. 미숙 목소리가 순간 굳었어요. 은영 씨,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이제 괜찮으세요. 진실을 아시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 씨, 우리가 다 알아요. 어머니한테서만 900만 원이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한테서도 돈을 빼갔죠. 뭐라고요? 그건 오해예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요? 5분 모두가요? 똑같은 패턴으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 씨 고소했어요. 경찰 조사 받으실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숙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소요? 이게 무슨?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미숙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영 씨 후회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법정에서 뭐라고 하실지 아세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 편이에요. 진실을 알고 계세요. 진실이요? 내가 얼마나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봤는데.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서 내가 돌본 거잖아요. 돈 받고 일한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 연락하지 마세요. 다음엔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 날 미숙이 어머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어르신, 저예요. 미숙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나갔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긴 더 이상 올 곳이 아니에요. 미숙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얼굴을 보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은영 씨, 이러지 마세요. 어르신이 저를 원하세요. 어머니는 이제 진실을 아세요. 돌아가세요. 제 물건들이 안에 있어요. 찾아가야 해요.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연락처 주세요. 미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 창문을 쳐다보며 뭔가 중얼거렸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5가족이 차례로 진술했어요. 각자의 피해 내용, 미숙의 수법, 증거 자료까지. 담당 형사는 진지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피고소인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있으면 계속 제출해 주세요. 며칠 후 미숙이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돈은 어르신들이 감사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주장해요. 예상한 대로였어요. 어르신들 진술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달렸어요. 변호사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미숙 씨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공격할 겁니다. 치매 진단을 역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특히 미숙 씨가 조종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요. 그날 밤 피해자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정희 씨였어요. 미숙 씨가 제 앞으로 메시지 보냈어요. 합의하면 돈 돌려주겠다고요. 다른 가족들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대요. 미숙이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제가 답장했습니다. 함께 가야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도 약해져요. 오빠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굳게 단합했어요. 미숙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기로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을 기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시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미숙이 다른 집에서 일할 때 주민들의 증언, 미숙의 예금 내역, SNS에서 찾은 사치품 구매 기록까지.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월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분석 자료를 만들었어요. 미숙의 수입 대비 지출이 말이 안 됐습니다. 분명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산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증거를 모았어요. 매주 모여 전략을 짰고 변호사와 소통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이겨야 했으니까요. 고소 일주일 후 미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그것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피고인 김미숙은 무고하며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가 경찰에 제출됐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오빠가 황당해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미숙 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돈을 주셨다는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감사 편지, 선물 사진, 문자 메시지까지.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숙에게 보낸 것처럼 보이는 문자들이었어요. 미숙아, 고마워. 우리 딸보다 내가 낫다. 용돈 조금 받아. 내가 효자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일부는 진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맥락이 왜곡됐을 겁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숙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5년간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셨는데 자식들이 돈 때문에 저를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자식들이 문제야. 요양보호사 얼마나 힘든데 돈만 밝히는 자식들 같으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미숙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자신을 헌신적인 요양보호사로, 우리를 탐욕스러운 자식들로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대응하지 마세요. 여론전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승부를 봐야 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숙이 어머니께 직접 편지를 보낸 거예요. 등기 우편으로요. 어르신, 저 미숙이에요. 수일간 어르신을 모시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은영 씨가 저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제가 어르신 돈을 훔쳤다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편지를 읽은 어머니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미숙이가 이렇게 억울해하네. 엄마, 저 편지 믿으면 안 돼요. 미숙이 전략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래도 미숙이가 나한테 잘해준 건 사실이잖아.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60대 아들이었습니다. 미숙이 그 집에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대요. 대신 고소를 취하하라고. 절대 안 됩니다. 정희 씨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상습성 입증이 어려워져요. 우리 모두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냥 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면 미숙이 이깁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500만 원 받고 끝. 그럼 다른 피해자는요? 앞으로 또 다른 어르신들이 당할 거예요. 변호사도 거들었어요. 지금 합의하면 미숙 씨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쳤어요. 1년 넘게 싸워왔는데 끝이 안 보여요. 정희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지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이에요. 근데 포기하면 어머니한테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어머니들이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도 그 아들도 저도.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가요. 조금만 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숙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 번호로 직접요. 은영 씨,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얼마나 잘 모셨는데 자식들이 방치한 어르신들을 제가 돌본 거예요. 돈 받고 일한 거잖아요. 돈. 그 돈으로 제가 산 게 뭔데요? 전부 어르신들 병원비, 약가, 생활비로 쓴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미숙의 계좌에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식당 결제 내역이 가득했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미숙 씨.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은영 씨 후회할 거예요. 법정 가면 어르신들 치매 사실 다 공개돼요. 창피하지 않아요? 협박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창피함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전질 생각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숙 씨가 일했던 다른 집을 찾았습니다. 6번째 피해자예요. 새로운 피해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작년까지 미숙한테 케어를 받았대요. 700만 원 정도 빠져나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미숙 씨 이름 보고 연락드렸어요. 할머니는 치매가 더 심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거래 내역은 명확했어요. 미숙에게로 매달 돈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6건의 동일 패턴. 상습성이 완벽하게 입증돼요. 미숙 씨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6명, 총 피해액이 7,400만 원이 넘었어요. 검찰도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기소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날 저녁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텨냈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미숙이 더 악랄하게 나올 거예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진실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가족이 함께. 어머니들도 우리 편에 계셨어요. 미숙의 반격은 거셌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2달 후 마침내 기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피고인 김미숙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함. 변호사가 기소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준비하세요.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날이 온 거예요. 첫 공판일, 우리 6가족은 모두 법정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들도 함께였어요. 미숙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미숙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감사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주신 돈입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편지들이었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제출됐어요. 6명의 진단서, 거래 내역, 동일한 범죄 패턴. 피고인은 최근 3년간 6가정에서 총 7,4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모두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친절하게 신뢰를 얻고 둘째 달부터 가족을 이간질하며 셋째 달부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검사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그때 미숙의 변호사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봤는지 증명하겠습니다. 미숙의 동료 요양보호사 2명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미숙 씨는 정말 성실했어요.
휴일에도 어르신들 걱정하며 연락하고 어르신들이 미숙 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검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어르신들께 돈을 받는 걸 목격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피고인의 생활 수준이 갑자기 높아진 걸 느낀 적은요? 증인이 망설였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우리 측 증인이 나왔습니다. 정희 씨였어요.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김미숙을 믿으셨습니다. 미숙 씨가 저희 자식들은 나쁘다고 계속 말했대요. 그래서 저희와 멀어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야 1,500만 원이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정희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미숙 씨한테 연락했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고요. 돈만 받아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관심도 없더라고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피고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직후 곧바로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사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린에 증거가 떴습니다. 어머니에게서 300만 원 받은 다음 날 명품 가방 구매, 다른 어르신께 200만 원 받은 주말 제주도 리조트 예약. 패턴이 명확했어요. 피고인은 어르신들 약값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사치에 사용했습니다. 미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속삭였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거래 내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제가 번 돈으로요. 어르신들께 받은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네, 제 월급으로.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쓰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숙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저축한 돈도 있고. 어디서 저축했습니까? 통장 잔고를 보니 항상 거의 0원이던데요. 네 번째 공판에서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미숙이 어르신들과 나눈 카톡 대화 내역이었어요.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며 복원한 거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힘들어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어르신,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면 어떡해요? 제가 그냥 그만둘까요? 교묘한 감정 조작이 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숙아, 얼마 필요해? 하고 물으면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답하면서도 결국 돈은 받았어요. 같은 패턴이 6명 모두에게 반복됐습니다. 피고인은 어르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외로움, 자식들과의 거리감, 인지능력 저하. 이 모든 걸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겁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다섯 번째 공판에서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제 손을 떨며 증인석에 앉으셨어요. 증인,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게 자발적이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처음엔 제가 주고 싶었어요. 미숙이가 잘해줘서. 근데 나중엔 잘 모르겠어요. 미숙이가 자꾸 돈 얘기를 하니까 안 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미숙이가 가면 제가 외로울까 봐.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미숙이가 제 딸보다 낫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는 걸.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엄마가 정신이 없었어. 재판장이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미숙이 일어섰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돈들 다 어르신들한테 썼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검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6명의 피해자, 7,400만 원의 피해액, 3년간의 상습 범행.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판장이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공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아직 선고 전이에요. 봤잖아. 미숙이 표정. 더 이상 거짓말 못해. 증거가 완벽했어.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충분히 입증했어요. 선고일 아침,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2년 가까이 쌓아온 이 긴 여정이 오늘 끝납니다. 어머니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은영아, 떨리네. 저도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법정 앞에 다른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빠,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오늘이네요. 네, 끝이 보여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시오. 미숙이 들어왔어요. 2주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피고인 김미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6명이며 피해액은 7,400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외로움과 불안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법은 매우 악의적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들은 이를 반박합니다. 계좌 분석, 디지털 증거, 증인 진술 모두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합니다. 재판장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미숙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7,4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법정 경위가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숙은 한 번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였어요. 어머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정희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2년의 싸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은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했어요. 오빠도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6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겼잖아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미안해. 미숙이한테 속아서 너를 의심했잖아.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미숙이 처음엔 정말 잘해줬거든. 그래서 믿었어. 근데 나중엔 뭔가 이상했는데도 말 못했어. 외로웠나 봐. 엄마, 제가 자주 못 와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알아. 엄마가 너무 의존하려고 했던 거야. 이번 일로 배웠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랑 은수가 진짜 내 편이었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며칠 후 미숙에게서 배상받은 돈이 어머니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900만 원 전액이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각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돈만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한 달 후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법정이 아니라 카페에서요. 편안한 차림으로 말이죠.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어요. 저도요. 악몽도 안 꾸고.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단순히 미숙 씨를 처벌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을 보호한 거예요. 미숙이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게 막은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한 분이 덧붙였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어머니랑 다시 가까워졌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노인 학대 방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어요. 요양보호사를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헌신적인 분들이죠. 하지만 경계는 필요해요. 어르신 통장과 재산 관리는 반드시 가족이 해야 합니다. 강연에 온 한 분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한 징후가 있나요? 요즘 요양보호사만 찾고 우리 말은 안 들으세요. 그리고 돈을 자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통장 거래 내역부터요. 우리의 이야기가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의미 있었구나 싶었죠. 6개월 후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치매약을 드시며 관리하고 계세요. 저도 일주일에 2번은 꼭 방문합니다. 오빠도 자주 와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은영아, 오늘 뭐 먹을래? 어머니가 활기차게 물으셨어요.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끓여줄게. 우리 딸 좋아하는 거.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미숙은 지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3년 후 나온다 해도 다시는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늦기 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